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2년입니다. 2014년부터 2026년까지 꼬박 12년 동안 일본은 전 세계 무기 시장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건의 의미 있는 계약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이 12년 내내 가성비 싸구려라고 비웃던 한국의 천궁2가 중동 하늘에서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96%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 100개 중 96개를 격추했습니다. 놓친 것이 4개뿐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실전에서 이런 숫자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이 도쿄에 닿던 날 아침, 제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졌습니다. 30년입니다. 저는 30년을 일본 방위산업에 바쳤습니다. 그 가운데 12년은 일본이 세계에 무기를 팔 수 있다고, 반드시 한국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결과는 제로였습니다. 한국의 결과는 96%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인정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일본 방위성 전 방위장 비협력국 부국장입니다. 이름은 야마모토 히로시라고 합니다. 올해 63세입니다. 방위성에서 25년, 민간 방산 컨설팅 회사에서 5년, 더하면 30년을 일본 방위산업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쿄 어딘가에서는 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을 겁니다. 전직 동료들이 조용히 속닥거리겠죠. 야마모토 부국장 있잖아요. 그 사람이 12년 동안 밀어붙였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물론 제 탓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큰 목소리로 가장 오랫동안 밀어붙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이 세계에 무기를 팔 수 있다고,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반드시 성공한다고, 한국 따위는 쉽게 이긴다고 말입니다. 지금 저는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사실 정리가 아닙니다. 망한 겁니다. 일본 무기 수출이 계속 실패하니 저희 컨설팅 회사를 찾는 곳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도쿄 외곽 낡은 주택가가 보입니다. 30년 전 방위성에 처음 들어갈 때 저는 이런 풍경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쓰레기 방산 시장 한가운데에서 일본의 기술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30년 전 도쿄대를 졸업하고 방위성에 들어간 젊은 야마모토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아침 일과는 단순합니다. 오전 6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끓입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켭니다. 매번 가슴이 쓰려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또 몇 조 원을 계약했다는 소식, 천궁이가 중동에서 또 기적을 만들었다는 소식,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더 들여온다는 소식, 그 모든 소식이 뺨을 맞는 느낌입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합니다. 여보, 아침부터 그 뉴스 보지 마요. 혈압만 오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뉴스를 끄지 못합니다. 봐야 합니다. 제가 12년 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매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오만에 대한 최소한의 성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방위성 시절 후배 다케우치가 얼마 전 연락해 왔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매일 한국 뉴스 보면서 반성하고 있네. 다케우치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부국장님도 쉽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져야 할 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를, 그리고 그 오만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겠습니다. 모든 것은 12년 전 봄,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4년 4월 1일 밤, 방위성 본관 5층 대회의실은 그날 밤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천장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일본산 위스키 병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성공의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공의 시작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공식 개정했습니다. 수십 년간 금지되어 있던 무기 수출의 문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방위성 간부들과 방산업계 주요 인사들이 50명 넘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법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5년을 이 개정을 위해 로비하고 설득하고 보고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제 왼쪽에는 미쓰비시 중공업 방위 부문 담당 임원 다나카 요시오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58세의 노련한 사업가로 항상 검은 양복에 금태 안경을 쓴 근엄한 인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방위 관련 사업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오른쪽에는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온 이시카와 부장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야심찬 엔지니어 출신 임원으로 항공기 기술에 누구보다 해박했습니다. 누군가 위스키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일본 방산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회의실 가득 울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심으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5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나카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그가 위스키 잔을 들고 턱으로 가리킨 쪽에는 대형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국제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했다는 내용이 짧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 친구들이 뭔가를 또 만들었나 봐요.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뭘 만들어도 상관없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면 그들이 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이시카와 부장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죠. 기술력 자체가 다르니까요. 한국 무기는 가격이 싼 게 경쟁력 아닙니까? 우리는 품질로 승부하면 됩니다. 저는 그 말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제 눈에 한국 방산은 그저 싼 게 장점인 이류 산업이었습니다. 일본의 정밀 기술, 일본의 제조 품질, 일본의 신뢰성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 안에 첫 번째 대형 수출 계약, 5년 안에 연간 5천억엔 규모의 수출, 10년 후에는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일본이 당당히 5위권에 드는 것. 그 계획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흘러보낸 한국 뉴스가 12년 후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이야기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왜 저는 그토록 한국을 우습게 보았을까요? 사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기술 우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방산 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전투기 엔진 기술, 잠수함 소음 줄이는 기술, 레이더 정밀도 등에서 일본은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소류급 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재래식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둘째는 실전 검증 문제였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전 경험이 없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를 사겠냐는 것이 저희 논리였습니다. 셋째는 브랜드였습니다.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라는 이름이 주는 신뢰도가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에도 현대와 삼성이 관련되어 있지만 그건 자동차와 전자제품 브랜드이지 강산 브랜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논리들이 저에게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방산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입니다. 한국은 다른 리그에 있습니다. 후배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5년간 각종 회의와 세미나에서 30번도 넘게 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 말이야말로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이듬해부터 바로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이 지나고 2015년이 됐습니다. 방위성은 야심찬 수출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눈독 들인 곳은 호주였습니다. 호주가 낡은 잠수함 함대를 교체하려 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었습니다. 예상 규모가 우리 돈으로 40조 원이 넘었습니다.
12척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본의 소류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이었습니다. 특수 배터리를 탑재해 물속에서 버티는 시간이 기존 잠수함보다 월등히 길었습니다. 소음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호주 사업은 우리 것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해 가을 저는 시드니를 방문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관계자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호주 국방부 청사 회의실은 깔끔하고 실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창밖으로 시드니 항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호주 담당자 맥팔렌 대령이 물었습니다. 야마모토 씨, 기술 이전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합니까?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물론 당시 일본 정부 방침상 핵심 기술은 이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협력하겠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를 얼버무렸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6년 4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나카 씨였습니다. 야마모토 씨, 호주 소식 들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심각한 상황임을 바로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호주가 프랑스를 선택했어요. 방금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프랑스요? 바라쿠다급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40조 원이 넘는 계약 전부가 프랑스로 갔습니다. 왜입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더.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프랑스가 핵잠수함 기술까지 이전하겠다고 했답니다. 현지에서 생산도 약속했고요. 40조 원이 넘는 계약이 단 한 번의 발표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밤 사무실 창문을 통해 도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봄 도쿄의 밤은 차가웠습니다.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허탈한 표정의 50대 남자가 보였습니다. 컵라면은 식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첫 번째 실패입니다. 배울 점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과 정치적 이슈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릅니다. 문제는 다음번도, 그 다음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호주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해인 2016년, 인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인도가 해상 수색과 구조용 항공기를 원한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USE 수상기가 딱 맞는 물건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내려앉아 조난자를 구출할 수 있는 특수 항공기로 세계에서 일본만이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기체였습니다. 6대를 먼저 계약하고 추후 추가 도입을 논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약 1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호주에서 40조 원을 놓쳤지만 인도에서 1조 5천억 원을 따내면 새 출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USE는 세계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기체였고 인도는 오랜 협력 파트너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달랐습니다. 다르게 나쁜 방향으로 달랐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2016년에도 계속됐고 2017년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2018년이 돼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방위성을 정식으로 나와 2019년에 민간 방산 컨설팅 회사를 세웠습니다. 일본 국제방위협력센터였습니다. 인도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에서 창업을 한 것입니다. 방위성 내부보다 외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협상을 끌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 직원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은 도쿄 아카사카에 빌렸습니다. 좋은 건물 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도 협상 중이었고 2020년에도 협상 중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인도 내부 사정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2021년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류였습니다. 6년이었습니다. 무려 6년을 붙들고 있던 협상이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사무실에서 인도 측 공문을 받아 들고
한동안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아카사카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6년입니다. 6년을 매달렸습니다. 인도 방문만 11차례였습니다. 장관 면담, 기술 시연, 가격 협상. 그 모든 것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오카베 씨가 조용히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커피를 마시는 척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아니라 그 6년이라는 시간이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부터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협상을 붙들고 씨름하던 그 6년 동안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019년 어느 날 아침 오카베 씨가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오카베 씨는 부인이 한국계였는데 한국 방산 뉴스의 유독 밝은 직원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가 건넨 보고서 제목은 한국 방산 수출 동향 2019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의 K9 자주포를 수출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럽 나라들이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었습니다. 저는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K9이면 꽤 오래된 물건 아닙니까? 유럽 나라들이 가격이 싸니까 사는 거겠죠. 오카베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는 가격보다 성능을 중시한다고 알려진 나라인데요. 핀란드가 특별히 판단이 좋은 나라도 아니고요. 소량 구매일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2020년이 됐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방산 수출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도 8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가 끝나면 각국이 국방비를 늘릴 테고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2021년 말이 됐습니다. 인도 협상이 사실상 무산된 바로 그 해였습니다. 오카베 씨가 또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 심각했습니다. 부국장님, 한국 방산 수출 2021년 실적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72억 5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9조 6천억 엔이 넘는 규모입니다. 저는 서류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9조 6천억 엔이요? 네. 전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리 일본의 방산 수출 실적과 비교해봤습니다. 일본은 그에 의미 있는 단일 계약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완제품 무기 수출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요? 오카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계할 만한 규모가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계할 만한 규모가 없다. 우리가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한 지 7년이 지났는데 집계할 수 없다니. 같은 7년 동안 한국은 9조 6천억 엔을 팔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의 원칙상 기술 이전에 제한이 있어서 정치 외교적 이유로 혹은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라고요. 내년이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2022년 1월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도쿄 사무실에서 새해 업무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해는 다를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카베 씨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부국장님, 아랍에미리트가 한국 천궁이를 35억 달러에 계약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조 엔입니다. 천궁 2점.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내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엇은 수십 년의 실전 기록이 있는 체계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그 수준이 되겠냐고 생각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발표 내용이 영어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가격 때문이겠지. 패트리엇보다 훨씬 싸게 팔았겠지. 돈이 많아도 가격이 싸면 사는 거잖아.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천궁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제대로 된 물건인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잖아. 전시장 스펙은 항상 과장되어 있어. 중동에서 실제로 써봐야 진짜를 알 수 있어. 저는 그날 밤에 천궁이 소식을 그렇게 덮어버렸습니다. 그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4년 후에 알게 됩니다. 2022년 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유럽 각국이 갑자기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앞다퉈 무기 도입을 서둘렀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우리 기회입니다. 유럽 각국이 무기가 필요합니다. 일본이 나설 때입니다. 하지만 그해 7월에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폴란드였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카베 씨였습니다. 부국장님, 폴란드 소식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이요? 한국이 폴란드에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전투기 48대,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을 계약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계약 규모가 원화로 약 2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첫 납품을 시작한다는 조건입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20조 원이요? 네. 단일 국가 단일 계약으로 이 규모는 전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납품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읽고 있던 신문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20조 원. 우리 돈으로 약 15조 엔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본이 8년을 노력하면서 이루지 못한 것을 한국이 단 하나의 계약으로 해낸 것입니다. 그것도 빠른 납기까지 약속하면서 말입니다. 아내가 소리를 들었는지 나왔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한국이 폴란드에 20조 원짜리 무기 계약을 했답니다. 아내가 잠시 멈추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올해 초 제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소식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천궁이를 4조 엔에 샀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가격 때문이겠지 하고 덮어버렸던 그 소식이었습니다. 폴란드 소식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폴란드는 전쟁 때문이었다. 급하니까 산 거다. 천궁이는 가격 때문이었다. 특수한 상황이다. 곧 원래대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한 해 한국 방산 수출 최종 실적이 발표됐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173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이 단번에 세계 4위권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종이에 적어봤습니다. 23조 원. 일본이 8년간 노력한 결과는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한국은 1년에 23조 원이었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국의 수출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 때문이었다. 납기를 빨리 해준 덕분이었다. 품질이 아니라 타이밍이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2023년이 됐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이 4명으로 줄었습니다. 저는 급여를 줄이고 사무실 크기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언젠가는 일본이 큰 계약을 따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해 봄 저는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필리핀이 해양 순찰 능력을 강화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일본 제품을 팔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마닐라로 날아갔습니다. 필리핀 국방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미팅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담당자가 일본 장비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마닐라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현지 영자 신문을 봤습니다. 일면에 굵직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필리핀 공군이 한국 FA-50 경전투기를 추가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FA-50을 도입해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도입을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써본 결과 만족스러웠다는 뜻이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룸미러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표정이 굳어 있었나 봅니다. 일본 분이세요? 한국 비행기 기사 보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비행기 좋다더요. 우리 공군이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닐라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23년 말, 회사 직원이 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해 일본 방산 수출 실적도 집계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집계 자체가 부끄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직원 이와타 씨와 오카베 씨를 앉혀놓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년까지 큰 계약이 없으면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와타 씨는 젊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책상 위에는 10년간 쌓인 보고서와 기획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출을 추진했던 나라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호주, 인도,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폴란드, 체코. 하나도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종이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불을 껐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 사무실을 처음 열던 날, 이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웃으며 직원들과 건배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를 부를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이 왔습니다. 이 해에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궁이가 중동의 실전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4년부터 중동에서는 후티 세력이 발사하는 드론과 탄도, 미사일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장 세력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처음으로 천궁이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은밀하게 천궁이가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야 일본의 기회가 오니까요. 그 바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는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2024년 후반부터 천궁이 관련 분석 기사들이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 성공 사례들이 보고됐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공식 수치가 나온 게 아니잖아. 기다려봐야 해. 그리고 2025년이 왔습니다. 2025년 봄, 저는 회사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10년의 꿈이 끝났습니다. 직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와타 씨는 이미 다른 회사로 갔고, 오카베 씨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도쿄 아카사카의 선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오카베 씨가 물었습니다. 부국장님, 20년이 아깝지 않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깝죠.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2025년 이후 저는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매일 아침 뉴스를 보고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을 아내와 함께 먹는 단조로운 생활이었습니다. 방위성 시절 후배들에게 가끔 연락이 왔지만 업무 관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2025년 늦가을부터 천궁이에 대한 본격적인 실전 성과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 당국과 협력 기관들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들이 전문지에 실렸습니다.
천궁이가 배치된 이후 탐지에서 요격까지 전 과정이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했다는 평가였습니다. 드론과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요격 성능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면서 손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이 됐습니다. 2026년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집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전 5시 반쯤이었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는 계절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낮은 볼륨으로 켜두고 국제 뉴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뉴스 화면이 바뀌면서 자막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천궁이 중동 실전 요격률 96% 공식 확인.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96%입니다. 국제 군사 분석 기관이 아랍에미리트와 협력 국가들의 데이터를 취합해 발표한 수치였습니다. 천궁이가 지난 1년 반 동안 실전에서 운용한 결과 날아온 적의 미사일과 드론 가운데 96%를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96%. 저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겨우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전 합참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패트리엇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아니, 특정 조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국의 방산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가성비 무기 생산국이라는 통념을 완전히 뒤집는 결과입니다. 단순한 가성비 무기 생산국. 저는 그 말을 들으며 12년 전 도쿄 방위성 청사 회의실에서 위스키를 마시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다나카 씨가 한국 무기는 가성비가 경쟁력이지요 라고 했던 말. 제가 동의하며 웃었던 그 순간 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침실에서 소리를 들었는지 나왔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아내가 화면을 보다가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국이 해냈네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소식은 쏟아졌습니다. 뉴스 채널을 켜놓은 채 저는 소파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반응이 왔습니다. 주요 매체들이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달아 방송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인정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이 패트리엇과 견줄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저는 그 순간 10년 전 제가 후배들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다른 리그에 있다. 그 말이 얼마나 우습게 들렸겠습니까? 유럽 소식이 오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정치권까지 나서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체코, 루마니아, 그리스 같은 나라들에서 한국 방산에 대한 문의가 폭증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루마니아 국방부가 천궁이에 대한 관심을 공식으로 표명했다는 속보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들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지금 일본에 연락하고 있지 않다. 아무도 일본을 찾지 않는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즉각 반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한국 방산 관계자들을 초청해 천궁이 추가 도입 협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도 관심을 표명했다는 소식이 뒤따랐습니다. 이미 천궁이를 쓰고 있는 아랍에미리트는 추가 물량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2022년 초에 아랍에미리트가 천궁이 계약 소식을 들었을 때 가격 때문이겠지 하고 넘겼던 그 순간이 생각났습니다. 인도 소식이 나왔을 때는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인도 군사 전문가들이 천궁이를 자국 방공망에 활용할 수 있는지 공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6년을 매달렸던 인도였습니다. 그 인도가 이제 한국에 관심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소식이 이어지고 아시아 각국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자막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본은 어디에 있는가? 저는 그 자막을 보고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영자지 기사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첨단 무기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알려진 일본이 무기 수출 3원칙 개정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의미 있는 수출 실적이 전혀 없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은 세계 4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다. 이 대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씩 의미 있는 수출 실적이 전혀 없다. 그것이 제가 12년을 바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방위성 전문가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이 방산 수출 실패를 정면으로 다루는 기사들을 냈습니다. 어느 방위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있었지만 의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의지도 있었고 결과도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점심을 차려줬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일한 그 30년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번 일은 좀 달랐던 거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달랐던 게 아닙니다. 내가 틀렸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다시 누웠다가 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공원에 나갔다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저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12년을 거꾸로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2014년 그 축제 분위기의 밤부터 2016년 호주 잠수함, 6년을 버텼다. 무산된 인도 협상, 2022년 초에 대수롭지 않게 덮어버렸던 천궁이, UAE 계약, 폴란드에서 울린 20조 원짜리 전화, 마닐라, 택시 안에서 읽은 한 장의 신문. 그 장면들이 하나씩 다시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한국의 성공도 일본의 실패도 모두 각자가 선택한 방향의 결과였다는 것을. 그 결론에 이르자 오히려 마음이 조금 차분해졌습니다. 원망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서야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12년 동안 무엇이 잘못됐을까? 왜 우리는 한국이 가는 길을 보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토록 오만했을까?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7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저는 브랜드와 기술을 혼동했습니다. 도요타, 소니, 미쓰비시라는 이름이 세계적 브랜드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가 방산에서 자동으로 신뢰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방산 구매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실전 성능을 봅니다. 납기를 봅니다. 기술 이전 가능성을 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을 봅니다. 브랜드 이름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라는 이름 자체가 설득력이 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름이 아니라 제품으로 말했습니다. K9을 실제로 팔고 운용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약으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천궁이로 실전에서 96%를 찍었습니다. 그 96%는 어떤 브랜드 이름보다 강력한 영업 도구였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납기는 기술만큼 때로는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 이유 중 하나는 빠른 납기였습니다. 전쟁이 코앞에 있는 나라가 10년 기다려서 받는 최고 사양보다 1년 안에 받는 충분히 좋은 사양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일본은 납기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수출 물량을 빠르게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수출을 위한 생산 체계가 따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생산 라인을 설계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기술 이전을 꺼리면 수출도 안 됩니다. 구매자들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원합니다.
자국 방산 산업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일본은 핵심 기술 이전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기술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걱정, 경쟁자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에서 한국은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적극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기술 이전을 아까워했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가장 강력한 영업 도구로 삼았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실전 검증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무기가 실전 검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검증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처음으로 믿고 써줘야 생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천궁이를 샀습니다. 그리고 천궁이는 실전에서 96%라는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천궁이는 패트리엇과 나란히 세계 최고 실전 검증 방공 체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저는 그 기회의 문에서 한국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가성비를 비웃으면 안 됩니다. 저는 한국 무기의 가성비를 경멸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는 경멸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매우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특히 국방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나라들에게 한국 무기는 패트리엇보다 훨씬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성비 무기가 96%라는 실전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가성비의 성능까지 합쳐졌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됩니까?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정도일 겁니다. 그 나라들과 나란히 한국이 서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깨달음입니다. 정치보다 실력이 먼저입니다. 저는 일본의 방산 수출을 위해 외교 채널을 많이 활용했습니다. 정치적 관계, 동맹 관계를 이용해 계약을 따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구매 담당자들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우호 관계보다 실제 성능과 가격과 납기를 봤습니다. 한국은 그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좋은 관계만으로는 계약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12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일곱 번째 깨달음입니다. 경쟁자를 무시하면 내가 집니다. 12년 전 저는 한국을 경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리그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오만이 저로 하여금 한국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출 시장을 두드리는지, 어떤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지를 전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사이 한국은 세계 4위권 방산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한국은 가성비 무기 생산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가격과 성능을 동시에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가격이 싸면 성능이 낮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공식을 깼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군의 요구 조건을 매우 현실적으로 설정했습니다. 너무 높은 사양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증명했습니다. 천궁이가 바로 그 결과물이었습니다. 패트리엇은 한 발에 수십억 원입니다. 천궁이는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실전 요격률은 96%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답이었습니다. 최고가 아니어도 됩니다. 충분히 좋으면서 가격이 합리적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충분히 좋음이 실전에서 96%로 증명됐습니다. 이것이 세계 방산 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 정리됐을 즈음 오카베 씨에게 전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카베 씨는 지금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부국장님, 후회하십니까?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도쿄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죠. 매일 합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다 한 게 아닙니다.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배웠다면 달랐을 겁니다. 달라졌을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무엇을 바꿨을까요? 첫째, 한국을 경쟁자로 인정하고 철저히 공부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출하는지, 어떤 가격 정책을 쓰는지, 어떤 기술 이전 조건을 내미는지를 공부했을 겁니다. 경멸하지 않고 공부했다면 우리도 뭔가를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둘째, 기술 이전에 더 열린 자세를 가졌을 겁니다. 핵심 기술을 지키면서도 협력의 여지를 만드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너무 완고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거나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극단적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 납기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려 했을 겁니다. 수출 전용 생산 라인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처음부터 밀어붙였을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지금쯤 어땠을까요? 적어도 한 건의 의미 있는 계약은 이루어졌을 겁니다. 작은 성공이 다음 성공을 만들었을 겁니다. 12년의 노력이 완전한 제로로 끝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카베 씨, 한국에 대해서 말이야.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봤어. 12년 전에 제대로 봤더라면 훨씬 나았을 텐데. 맞습니다. 부국장님.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인터넷에서 천궁이 관련 기사를 더 찾아봤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천궁이를 도입할 때 한국 측 담당자들이 아랍에미리트 군 기술진에게 매우 꼼꼼한 교육을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사일 운용 교육뿐 아니라 정비, 부품 교체, 장기 운용 계획까지 함께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계약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인력을 파견했다고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 담당자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기사에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운용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성공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가격도, 기술도, 납기도 중요하지만 결국 구매자의 마음을 잡은 것은 이 태도였습니다. 팔고 사라지지 않는 것, 함께하는 것, 그 신뢰가 96%라는 실전 성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63세 은퇴한 남자가 혼자 방에서 한국 기사를 읽으며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부끄럽다기보다는 먹먹했습니다. 한국에 대해 생각할수록 한 가지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그 도쿄 회의실에서 우리가 피식 웃으며 다른 리그라고 말하던 그 순간에도 한국은 묵묵히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2016년에 일본이 호주 잠수함 사업을 놓쳤을 때도 한국은 유럽 시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2022년 우리가 인도 협상 실패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한국은 폴란드와 20조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비웃음을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우리의 조롱이 한국의 연료가 됐습니다. 비웃음을 받을수록 더 열심히 했고, 더 잘 만들었고, 더 낮은 가격의 납기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비웃었지만 결국 한국이 웃었습니다. 96%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솔직한 분석입니다. 12년 동안 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눈을 감으면 다음 12년도 같은 결과가 됩니다. 저는 그 경험을 이미 해봤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에게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던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한국 방산이 세계 4위권에 들어섰고 천궁이는 중동 하늘에서 96%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인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다른 나라 방위 관계자들에게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가성비라는 말로 한국 무기를 쉽게 정의하지 마십시오. 가성비라는 말은 이제 한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한국은 가성비를 넘어섰습니다.
가격과 성능을 동시에 갖춘 체계를 만들었고 실전에서 그것을 96%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12년 전 여러분의 무기를 비웃었습니다. 가성비 싸구려라고 했습니다. 다른 리그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압니다. 한국은 묵묵히 개발했습니다. 묵묵히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그 묵묵함이 96%를 만들었습니다. 팔고 떠나지 않은 것, 곁에서 함께 운용한 것, 그 신뢰가 96%를 만들었습니다. 그 신뢰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늦었지만 인정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도쿄 외곽 작은 아파트에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커피를 끓이고 뉴스를 봅니다. 한국 방산 소식이 나오면 꼭 봅니다. 아내는 이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거 봐요 라고 합니다. 큰 딸은 오사카에서 살고 있고 작은 아들은 나고야에 있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묻습니다. 지난주 큰딸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뭐해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 뉴스 보면서 반성하고 있어. 딸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거 꼭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 필요해. 아빠가 아빠, 자신한테 해야 할 일이야. 오늘도 뉴스에는 한국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천궁이 96% 기록 이후 한국 방산 수출 문의가 수십 개국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후속 협상, 루마니아의 공식 관심 표명, 동남아 나라들의 잇따른 접촉, 한국이 중동과 유럽에 이어 동남아 방공시장까지 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방산청 관계자가 나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실전 성과는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그 평범한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2년 전 저는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것은 오만이었습니다. 경쟁자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오만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비웃음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12년이라는 같은 시간 동안 저는 오만했고 한국은 성실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봄 도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중동 어딘가의 하늘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궁이가 지키고 있겠구나. 96%의 확률로 묵묵하게. 진짜 실력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기술은 비웃음을 들어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뢰는 팔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만듭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 세 가지를 몰랐습니다. 한국은 12년 동안 이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비웃던 사람은 오래 기억됩니다. 이 이야기가 일본에 있는 방위산업 관계자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의 천궁이가 중동 하늘을 96%로 지켜낸 것처럼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세계를 향해 그 실력을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방위산업 30년 임원 야마모토 히로시의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